유진 건설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그 꼭대기층은 서울의 밤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강지훈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차가운 12월의 공기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15년, 정확히 15년 전 오늘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고 그는 그 폐허 위에서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남자였다. 직원들에게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결단력을 지닌 살아있는 전설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남겨질 때면 15년 묵은 상처가 어김없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윤서연, 그 이름은 그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자 그가 다시는 그 누구도 마음 깊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족쇄였다. 회장님, 일정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보고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듯 도시의 가장 빛나는 심장부에 이 타워를 세웠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이 건물을 보며 자신이 버린 남자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깨닫기를 바라는 유치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그를 배신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그의 라이벌이었던 자와 함께 사라졌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텅 빈 금고, 위조된 서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남긴 한 통의 편지. 지우는 그 편지의 모든 단어를 아직도 기억했다. 당신과의 삶은 숨이 막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요. 지후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집무실을 나섰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로 소리 없이 하강하는 동안 그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것은 업무 때문이 아니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괴롭혀온 과거의 망령 때문이었다. 그의 전용 차량인 제네시스 G90이 위험 있는 검은색 차체를 드러내며 로비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다. 차 안은 외부의 혹한과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하고 안락한 공간이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연말에 들뜬 분위기와 반짝이는 조명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오늘의 마지막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 무렵 본사 건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재개발 구역 근처의 사거리에서 차가 붉은 신호에 걸려 멈춰섰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 거센 바람이 눈발을 휘날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얼어붙었다. 횡단보도 옆 허물어져가는 건물 잔해 밑에 몇몇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빌딩 환풍구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온기에라도 의지하려는 듯 지저분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 유난히 왜소하고 깡마른 형체가 지훈의 눈을 사로잡았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아닐 거야. 그는 고개를 저으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그 무리를 환하게 비췄다. 바람이 여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걷어냈고 앙상하게 마른 얼굴이 빛 속에 드러났다. 시간은 그 얼굴에 잔인한 흔적을 남겼지만 그 윤곽만은 지훈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윤서연, 지훈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 여자가 윤서연이라고? 수백억을 횡령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어야 할 여자가 왜 저런 모습으로 거리에 앉아 있단 말인가?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저것은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이 지독한 기념일이 만들어낸 환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다. 회장님, 지훈의 거친 숨소리에 놀란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살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차 세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저기 갓길에 당장 차 세워. 그의 불호령에 운전기사는 당황하며 차를 인적이 드문 골목 입구에 급히 세웠다. 지훈은 코트도 챙기지 못한 채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그의 얇은 셔츠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그의 눈에는 몇 걸음 앞에 그 초라한 형체만 보일 뿐이었다. 그의 구두가 얼어붙은 보도블록 위에서 또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의 접근을 느낀 다른 노숙자들이 경계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감각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처럼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와 누더기 같은 담요를 두른 여자, 비현실적인 대조였다.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연? 그의 목소리는 분노인지 혼란인지 모를 감정으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5년 만에 마주한 얼굴, 아름답고 총명했던 눈은 어디 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퀭한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그녀는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자신을 내려다보는 위협적인 낯선 남자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그녀는 잔뜩 움츠러들며 시선을 피하려 했다. 지훈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란 말인가? 나 몰라봐? 내가 누군지 정말 몰라?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다그쳤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몸을 떨었다. 잘못 보셨어요. 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채 갈라져 나왔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어눌했다. 기억상실? 아니면 그를 향한 완벽한 기만? 지훈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15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와 배신감의 근원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동상에 걸린 듯 붉고 뒤틀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터져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저 여자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였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이 여자가 그가 알던 윤서연이 맞다면 도대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녀가 횡령했다던 그 막대한 돈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당신, 지훈이 무어라 더 말하려던 순간 여자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 비명을 지르려 했다.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려다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넘어졌다. 그 순간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빵 봉지가 떨어져 나가며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이 굴러다녔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분노와 혼란을 압도하는 거대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이 여자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망가져 있었다. 정신까지도 15년 전에 당당하고 빛나던 윤서연은 온데간데 없었다. 뒤쪽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운전기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를 불렀다. 회장님, 이러시면. 지훈은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지갑에서 잡히는 대로 현금 다발을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다. 그것은 분노도
동정도 아닌 그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시라도 멈추고 싶은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여자는 돈다발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넘어진 자세 그대로 멍하니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다. 출발해. 그가 문을 닫으며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어 있었다. 차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넘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던져준 돈은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의 견고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운전기사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지훈의 저택이 가까워졌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차 돌려 본사로. 그리고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보안팀 정예 요원들을 재개발 구역 사거리로 보내. 거기 노숙자 여자가 하나 있. 그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냉철함 속에는 15년 전에는 없었던 알 수 없는 균열이 숨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여자를 확보해. 그리고 강 회장 직속 안가, 안자로 데려가. 의사도 준비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누군지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다. 당장 유진건설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대낮처럼 환했다. 강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차에서 내린 직후부터 그는 이 거대한 유리 감옥 안을 짐승처럼 서성거리고 있었다. 방금 전 거리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눈을 감아도 떠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지만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일어섰다. 몸 안에서 들끓는 이질적인 감정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15년간 그가 윤서연에게 느낀 감정은 명확했다. 그것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차가운 증오와 경멸이었다. 그녀는 그의 돈과 명예, 그리고 유일하게 믿었던 인간적 신뢰를 짓밟고 떠난 여자였다. 그런데 오늘 밤 그가 본 것은 무엇인가? 앙상한 뼈만 남은 팔다리, 공포로 텅 비어버린 눈동자, 동상으로 뒤틀린 손가락. 그것은 그가 기억하는 윤서연이 아니었다. 동시에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윤서연이었다. 이 모순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만약 그녀가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떠났다면 도대체 왜 저런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단 말인가. 그는 인터컴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김진수 비서실장이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 비서는 지훈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유일한 신복이었다. 회장님, 안가, 안자로의 이송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극도의 영양실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되며 무엇보다 본인의 신원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지우는 마른 세수를 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미치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물었다. 김 비서, 자네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나?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김 비서는 당황하지 않았다. 회장님의 능력과 비전 때문입니다. 틀렸어. 지훈이 차갑게 내뱉었다.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야.
모든 것을 내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지. 그런데 오늘 밤 난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무언가를 봤어. 15년 동안 완벽하다고 믿었던 내 과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피로와 혼란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15년 전 윤서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 내가 놓친 것이 있는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난 15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샅샅이 뒤져.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가져와. 이건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지훈의 눈에서 단순한 분노 이상의 감정을 읽었지만 굳이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지훈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과거의 잔에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다. 대신 15년 전 그날 아침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날은 유진건설의 전신이었던 작은 회사가 중대한 계약을 앞둔 날이었다. 지훈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 재무팀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회사 자금이, 비상자금 계좌가 전부 비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 계좌는 오직 그와 윤서연만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은행에 확인했을 때 모든 인출은 윤서연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통해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낯선 퀵서비스 기사가 두고 간 윤서연의 필체가 분명한 편지였다. 그는 아직도 그 편지를 뜯어보던 순간의 감각을 기억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 당신과의 삶은 숨이 막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요.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경쟁사이자 당시 동업자였던 태만건설의 박태만.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사진이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그의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사진 속 서연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그녀는 그의 돈과 사랑,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난 희대의 악녀였다. 그날 지훈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 만에 다시 일어섰다. 슬픔은 곧바로 불타는 듯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변모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고 더 강해져야 했다. 그녀가 그리고 박태만이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성공해야 했다. 그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회사를 살려냈고 이후 15년 동안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지금의 유진건설그룹이 탄생했다. 박태만의 태만건설은 몇 년 전 그의 공격적인 경영에 밀려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다. 지훈은 지난 15년간 이 기억을 수백, 수천 번 되새겼다. 그것은 그의 갑옷이자 무기였다. 그런데 오늘 밤 그 견고했던 갑옷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본 윤서연의 모습은 수백억을 횡령하고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즐긴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의 모습이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 편지가 강압에 의해 쓰인 것이라면, 그 횡령이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지훈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의 저 비참한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어떻게 감이라는 분노뿐이었다면 지금은 도대체 왜라는 혼란스러운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던 그 순수한 공포. 그것이 지훈의 심장에 밝힌 가장 작은 가시, 의심의 씨앗이었다. 그는 이 의심을 확인해야 했다. 만약 그녀가 지난 15년간 그를 속여왔고 이제 와서 돈이 떨어지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라면 그는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피해자였다면, 만약 그녀 역시 그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면,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윤서연, 당신이 대체 누구인지, 무슨 짓을 당한 건지, 아니면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그의 목소리는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낮게 울려 퍼졌다. 15년 묵은 과거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강 회장 직속 안가. 안자는 강북의 한적한 고급 빌라촌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병원이 아니었지만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는 병원을 능가하는 시설이었다. 이곳은 강지훈 회장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으로 그의 존재를 아는 이는 김비서를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했다. 윤서연은 그곳의 가장 안쪽 방에 머물고 있었다. 거리에서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옷은 모두 소각되었고 깨끗하게 씻겨진 몸에는 부드러운 최고급면 잠옷이 입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방구석의 창문 없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지훈이 도착했을 때 안가를 총괄하는 최 원장이 그를 맞았다. 그는 강 회장 일가의 주치의이자 지훈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최 원장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방금 막 끝낸 정밀 검진 결과를 띄웠다. 상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극도의 만성 영양실조와 장기간의 추위 노출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최 원장이 차트를 넘겼다. 해리성 기억 상실입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 아마도 극심한 충격을 받은 시점부터의 기억이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학대나 위협에 노출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도 보입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기억 상실이라고? 전부 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거나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 15년 저 환자분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돈을 횡령하고 도피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최 원장의 마지막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의미는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향했다. 방음 처리가 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하고 안정적인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리고 그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짐승처럼 잔뜩 경계하며 움츠러든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지훈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어제 거리에서 마주쳤던 그 공허한 눈동자.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향한 적대감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순수한 두려움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15년간 그를 증오의 화신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그를 완벽하게 잊어버렸다. 서연아, 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그 소리에 마치 채찍이라도 맞은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방구석으로 더욱 파고들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모습은 연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절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5년 동안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어디선가 호의호식하고 있을 거라 상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배신을 단 하루도 잊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도 윤서연이라는 이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증오는 갈 곳을 잃었다. 그의 복수는 대상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기만이나 악의의 흔적이라도 찾아내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부서진 영혼의 잔해뿐이었다. 그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젠장, 고통보다 더한 자괴감과 혼란이 밀려왔다. 김 비서, 15년 전 자료, 전부다. 지금 당장. 그는 안가를 빠져나오며 차갑게 명령했다. 유진건설 본사 김 비서의 사무실은 전쟁터 같았다. 15년 전의 기록물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었지만 김 비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본사 지하의 보안 기록물 창고를 직접 뒤지고 있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김 비서의 책상 주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15년 전에 이혼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 박태만과 윤서연의 모습이 담겼던 사진의 원본 필름, 그리고 당시 사건을 맡았던 로펌의 보고서까지. 김 비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당시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윤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의 서명이 담긴 인출전표, 그녀의 공인인증서 기록, 심지어 그녀가 박태만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다 실패한 듯한 공항 CCTV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이 그녀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김 비서는 이 완벽함에서 오히려 위화감을 느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각본 같았다. 그는 지훈이 놓쳤을 법한 혹은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무시되었을 사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이 실종되기 직전 3개월간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집어들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주부의 소비 패턴이었다. 백화점, 식료품점, 주유소.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항목에 멈췄다. 코쿤 스토리지, 코쿤 스토레지. 매달 15만 원씩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제일은 그녀가 사라지기 불과 사흘 전이었다. 사설 창고였다. 사설 창고, 김 비서의 미간이 좁혀졌다. 수백억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가진 사람이 왜 고작 월 15만 원짜리 사설 창고를 그것도 마지막 순간까지 결제했단 말인가? 도피 자금을 숨기기에는 너무나도 소액이고 흔적이 남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었다. 그는 즉시 이혼 서류처를 뒤졌다. 당시 재산 분할 목록이나 압류 목록 어디에도 이 사설 창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경찰도 지훈의 변호사도 이 작은 지출 내역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이다. 15년 동안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잊혀진 공간. 김 비서는 즉시 지훈에게 연락했다. 지훈은 안가에서 돌아와 펜트하우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회장님, 15년 전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아니, 윤서연 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사설 창고의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창고?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래, 창고다. 그녀가 돈을 가지고 도망칠 계획이었다면 그런 하찮은 곳에 무언가를 남겨둘 리가 없지. 하지만 만약 그녀가 도망친 게 아니라면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설이 충돌했다.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를 유인하기 위한 또 다른 기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난 15년간의 의문에 대한 유일한 그리고 첫 번째 실마리일 수도 있었다. 지훈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 창고 위치가 어디지? 김비서, 지금 당장 보안팀을 대기시켜. 아니, 아무도 필요 없어. 자네만 준비해.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코쿤 스토리지는 서울의 구시가지, 지금은 재개발의 물결에 밀려 잊혀진 공장지대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거대한 도시의 지형을 바꿔놓았지만 이곳만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 외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코쿤이라는 상호는 페인트가 벗겨져 간신히 형체만 알아볼 수 있었다. 강지훈의 마이바흐가 이 황량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멈춰섰다. 김비서가 먼저 내려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15년 전의 계약서와 유진건설의 법무팀이 실시간으로 전송한 서류들. 그리고 약간의 성의가 더해지자 녹슨 자물쇠를 절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관리인은 이 먼지 쌓인 창고의 주인이 15년 만에 나타난 것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창고 복도로 들어섰다. 지하로 이어지는 복도는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공기로 가득했다. 백열등 몇 개가 깜박이며 길고 음침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김비서가 304호 윤서연의 이름이 적힌 작은 창고 문을 열었다. 15년간 밀폐되어 있던 공간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쳐 나왔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수백억의 횡령범이 남긴 비밀 창고. 그는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다이아몬드? 현금 다발? 아니면 그를 조롱하는 또 다른 편지? 그러나 손전등 불빛이 비춘 창고 내부는 그의 모든 예상을 비껴갔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값비싼 물건은커녕 가구 한 점 없었다. 그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한가운데에 방수포로 덮인 중간 크기의 플라스틱 상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15년의 세월을 증명하듯 상자 위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다. 지훈은 김비서에게 손짓으로 물러나 있으라 하고는 천천히 상자로 다가갔다. 그는 최고급 정장 재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가락이 두꺼운 방수포를 걷어냈다. 플라스틱 상자는 평범한 이삿짐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자물쇠 대신 강력한 테이프로 꼼꼼하게 밀봉되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테이프를 잘라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다. 그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류 뭉치와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었다. 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내용물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는 먼저 가장 위에 있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은행 서류였다. 15년 전 그의 책상을 강타했던 바로 그 증거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김비서가 다가와 자신의 태블릿 PC에 저장된 당시의 증거 자료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것은 김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저희가 증거로 제출받았던 서류의 원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다릅니다. 지훈이 본 15년 전의 서류에는 윤서연의 필체를 교묘하게 모방한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들고 있는 이 원본 서류에는 전혀 다른 거칠고 남성적인 필체의 서명이 휘갈겨져 있었다. 이건 윤서연의 필체가 아니야.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체 내역을 보십시오. 김비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시 지훈이 확인했던 위조 서류에는 돈이 윤서연의 차명 계좌로 이체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이 원본 서류에 찍힌 계좌번호는 달랐다. 이 계좌들은 전부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 맙소사 박태만입니다. 지훈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갔다. 박태만, 그의 라이벌이자 서영과 함께 도망쳤다고 믿었던 남자. 그녀는 박태만과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태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잠깐. 지훈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켰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이 원본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라져야 했는가? 그때 그의 시선이 상자 바닥에 남아있던 작은 다이어리에 닿았다. 꽃무늬가 그려진 그녀의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싼 다이어리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다이어리를 펼쳤다. 잉크가 군데군데 번진 다급하게 눌러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몇 주간의 기록이었다. 9월 14일, 박태만이 나를 찾아왔다. 그가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소름 끼친다. 그는 지훈 씨의 약점을 잡고 있다고 했다. 회사가 초기에 자금난을 겪을 때 지훈 씨가 무리해서 처리했던 그 회계 장부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빌미로 나에게 접근했다. 지훈의 호흡이 가빠졌다. 잊고 있었던 기억,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법의 경계선에 있던 유일한 실수였다. 박태만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9월 20일 그가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회사의 비상자금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어차피 지훈 씨의 약점을 터뜨려 그를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그가 꾸민 대로 배신자가 되어 떠난다면 지훈 씨의 그 약점은 묻어주겠다고. 그는 지훈 씨를 살리고 싶으면 나를 희생하라고 했다. 지훈은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10월 2일 그가 사진을 가져왔다. 내가 호텔에서 그와 팔짱을 낀 사진.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준 와인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었다. 그는 이 사진과 함께 내가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터뜨릴 것이라고 했다. 지훈 씨는 나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가 살아남아서 회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월 5일 은행 서류 원본을 몰래 빼돌렸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지훈 씨가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이곳에 숨긴다. 나는 이제 곧 떠난다. 그가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썼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난다는 그 역겨운 말을 내 손으로 썼다. 지훈 씨, 미안해요. 부디 나를 증오하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다이어리가 지훈의 손에서 떨어졌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15년 동안 그를 지탱해온 증오와 배신감의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였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구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경멸했던 희대의 악녀가 아니라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성녀였다. 그녀는 15년 동안 그를 향한 증오 속에서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지옥의 밑바닥을 홀로 걸었던 것이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창백하게 질린 지훈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먼지 쌓인 창고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의 눈에서 모든 혼란과 충격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15년 묵은 분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갑고 무자비하며 심연처럼 깊은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은 원수를 향한 모든 것을 거는 징의 다짐이었다. 김 비서, 지훈의 목소리는 먼지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태만, 그 자식의 지금 위치를 알아내. 그리고 그놈이 숨쉬는 공기까지 감시할 인력을 붙여. 그놈이 지난 15년간 누렸던 모든 것. 이제 내가 하나씩 거두어 드릴 테니까. 강지훈이 15년 묵은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의 또 다른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태만그룹의 회장실은 오만함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만 회장은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한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5년 전 그는 강지훈이라는 눈엣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 도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강지훈의 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이용해 그의 정신까지 파괴했다. 그 덕분에 태만건설은 유진건설이 주춤하는 사이 업계의 강자로 떠올랐고 지금의 태만그룹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에게 강지훈은 이미 끝난 상대였다. 물론 유진건설이 기적적으로 회생해 지금은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지만 박태만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강지훈이 15년 전의 트라우마로 인해 감정적으로 망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자는 결코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법이다. 그는 가끔씩 강지훈의 동태를 보고받았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패배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는 승자의 유의였다. 그런데 오늘 그의 신복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하 이사로부터 심상치 않은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 강지훈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박태만은 와인잔을 흔들며 거만하게 되물었다. 그 자식이 이상해봤자지 또 일에 미쳐서 날뛰는 거 아닌가? 하 이사는 고개를 저으며 긴급히 가져온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어젯밤 강 회장이 자신의 안간따고 산미를 가동시켰습니다. 그것도 신원 불명의 노숙자 여자 한 명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박태만의 미간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좁혀졌다. 강지훈의 안간은 철저히 베일에 쌓인 곳이었다. 그런 곳에 노숙자를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확보한 장소가 15년 전 유진건설의 옛 사옥 근처입니다. 순간 박태만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멈췄다. 15년 전 옛 사옥, 노숙자, 여자,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 여자의 얼굴 확보했나? 아직입니다. 보안이 너무나 삼엄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팀이 안가 주변에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태만은 와인잔을 책상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당장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 지금 당장. 그의 평온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조바심이 어렸다. 설마 아닐 것이다. 15년이다. 1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 여자가 살아있을 리, 아니 살아있더라도 그런 우연의 일치로 강지훈의 눈에 띌 리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하 이사가 가져온 한 장의 흐릿한 사진은 그의 모든 가정을 산산조각 냈다. 안가의 쓰레기를 처리하러 나온 차량을 급습해 확보한 의료 폐기물에 붙어 있던 환자 정보, 그리고 거기에 작게 인쇄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인물은 거의 해골처럼 말라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의 잔에는 윤서연, 박태만의 입에서 그 이름이 뱀의 혀처럼 새어나왔다. 살아 있었다. 그 여자가. 그것도 강지훈의 소나귀에,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15년 전에 완벽했던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처음부터 강지훈의 모든 것을 원했다.
그의 재능,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아내. 윤서연은 그가 본 여자 중 가장 총명하고 기품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시에는 보잘것없던 강지훈을 택했다. 질투와 탐욕이 그의 안에서 뒤엉켰다. 그는 강지훈의 회계 장부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으로 그를 협박해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보다 더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특히 그의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파괴하고 싶었다. 그래서 윤서연을 이용했다. 그는 서연에게 접근해 강지훈의 약점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강지훈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면 자신을 도우라고 했다. 그의 계획은 2중, 3중으로 교묘했다. 그는 서연에게 회사의 비상 자금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강요했다. 그것은 물론 박태만 자신의 유령 회사 계좌였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파티에서 서연에게 약을 탄 와인을 먹이고 정신을 잃은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 마치 불륜 현장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다음 날 그는 서연에게 그 사진과 위조된 횡령 서류 그녀가 이체한 원본과는 다른 그녀의 차명 계좌로 이체된 것처럼 꾸민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이대로 강지훈과 함께 감옥에서 썩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 혼자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배신자가 되어 떠날 것인가? 당신이 떠난다면 강지훈의 약점은 영원히 묻어주지. 그는 서연이 강지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예상대로 그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박태만은 그녀에게 직접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절망에 무너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는 지독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횡령한 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 수년간의 감금과 약물 투여로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몇 년 후 그녀가 완전히 쓸모 없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그녀를 길거리에 버렸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저 숨만 쉬는 존재로. 그것이 그의 완벽한 복수였다. 강지훈은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살 것이고 윤서연은 과거의 망령이 되어 거리를 떠돌 것이다. 그런데 그 망령이 15년 만에 강지훈의 손에 들어갔다. 지금은 비록 기억을 잃고 망가졌을지라도 언제 그 기억이 돌아올지 모른다. 강지훈이 그 여자를 안가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15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이 작은 변수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었다. 박태만은 즉시 하이사를 불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유희나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맹수의 잔인하고 차가운 결단력만이 번뜩였다. 하이사, 그 여자가 입을 열기 전에 처리해야겠네. 하이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강 회장의 안가입니다. 박태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냉혹하게 말했다. 그 안가에 우리 쪽 사람을 심어둔 게 있지 않았나. 의사든 간호사든 15년이나 지났으니 이젠 쓸모가 있을 때가 됐지. 강지훈이 애써 살려놓은 모양인데 유감스럽게 됐군. 그는 하이사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마.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위장해. 영양실조 환자에게 심장마비 정도면 적당하겠군. 아니면 약물 쇼크도 좋지. 알아서 해. 윤서연은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사라져야 하네. 알겠나? 강지훈의 안가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 중 하나였지만 그 보안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집중되어 있었다. 박태만의 교활함은 그 요새의 내부,
가장 신뢰받는 지점에서부터 싹트고 있었다. 최 원장의 의료팀에 속한 한 중년 간호사, 박미영은 지난 10년간 강 회장 일가의 건강 정보를 태만 그룹에 은밀히 보고해온 수면 요원이었다. 그녀는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대가로 태만 그룹에 충성했지만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임무는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새벽 하 이사로부터 떨어진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304호 환자 윤서연. 신부전 유발 약물을 투여해 자연사로 위장하라.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박 간호사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야간 근무조로 교대하며 아무도 모르게 치명적인 양의 디곡신, 앰플을 자신의 주머니에 숨겼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윤서연에게 정기적으로 투여되는 영양제에 이 약물을 혼합하는 것이었다. 극도의 쇠약 상태인 환자에게 이 정도의 약물은 수시간 내에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고 부검을 하더라도 기존의 쇠약한 심장 상태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날 것이었다. 새벽 3시. 안가 전체가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박 간호사는 약물이 든 트레이를 밀며 304호실 복도로 향했다. 복도 끝에는 강지훈이 배치한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지만 그는 의료진의 정기적인 검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육받았다. 정기 영양제 투여 시간입니다. 박 간호사가 침착하게 말하자 경호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닫혔다. 방 안은 희미한 무드등만이 켜져 있었다. 윤서연은 침대가 아닌 어제와 똑같은 방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웅크린 채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이의 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박 간호사를 보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영양제예요. 이거 맞으면 기운이 날 거예요. 박 간호사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며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영양제 팩에 디곡신 앰플을 주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 방안을 올린 것은 박 간호사의 목소리도 윤서연의 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방 안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박 간호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방 천장의 구석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소형 카메라의 붉은 렌즈를 발견했다. 지금, 회장님?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손에 든 거 당장 내려놔. 그리고 두 손머리 위로 올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안가에 서연을 데려온 직후 단순한 경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15년 만에 나타난 서연이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특히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누군가는 그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할 것이었다. 그는 최 원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최측근 보안팀을 통해 방 안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그는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실시간으로 그 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간호사가 주머니에서 앰플을 꺼내는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정기 영양제 투여에 저런 별도의 앰플은 필요하지 않았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이건 그저 비타민. 박 간호사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주사기를 등 뒤로 감추려 했다. 문 열어. 지훈이 스피커를 통해 외쳤다. 그와 동시에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경호원은 지훈의 경호팀장이자 오직 지훈의 명령만을 따르는 그림자 같은 존재, 고 실장이었다. 고 실장은 박 간호사의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그녀의 팔을 꺾어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녀의 손에서 주사기와 깨진 앰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건 박 간호사는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다. 고 실장은 떨어진 앰플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 모든 소동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윤서연은 이 갑작스러운 폭력적인 상황에 압도당했다. 고 실장의 거친 제압 동작, 박 간호사의 날카로운 비명, 깨지는 유리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닫힌 기억의 문을 강제로 두드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15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정신병원,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들, 자신을 억누르던 거친 손길, 고통스러운 주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한 남자의 비웃는 얼굴.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더니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선명한 공포가 아닌 기억에 기반한 감정이 떠올랐다. 싫어, 오지 마. 박태만, 그 사람이 나를.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이름, 박태만.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것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강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이 박태만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도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창고에서 발견한 다이어리의 내용과 지금 서연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며 15년간의 모든 의문을 꿰뚫는 하나의 진실을 완성했다. 모든 것은 박태만의 짓이었다. 지우는 스피커에 대고 절규하듯 외쳤다. 고 실장, 당장 그 여자 끌어내. 서연이 건드리지 마. 그는 모니터 속에서 발작하듯 몸을 떨고 있는 서연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15년 전 그가 구해야 했던 것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였다. 그가 지켜야 했던 것은 그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였다. 박 간호사는 고 실장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어떻게 아신 거지? 그녀는 자신이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분노와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박태만이 단순히 돈과 회사를 노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윤서연을 그리고 강지훈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살해하려 했다. 이것은 더 이상 15년 묵은 과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전쟁이었다. 살인미수였다. 지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15년간 그가 쌓아 올린 유진건설이라는 제국은 그저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박태만이라는 악마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즉시 안가로 향하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김 비서,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박태만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검찰, 언론, 국세청,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다 써. 그 자식이 15년간 누렸던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제로 만들어버릴 거야. 강지훈의 각성이 완료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진실의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희생시켜 자신을 살린 존재에 대한 처절한 속죄의 다짐이자 무자비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강지훈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리고 짓밟아버리는 빙하의 냉혹한 진군이었다. 15년 동안 그를 지배했던 차가운 냉소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뼈를 깎는 듯한 죄책감과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경로가 들어찼다. 그는 더 이상 유진건설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희생시킨 여자를 뒤늦게 깨달은 한 남자에 불과했다. 안자로 돌아온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 실장에게 제압되어 끌려나가는 박미영 간호사의 창백한 얼굴도 겁에 질린 최 원장의 보고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곧장 304호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방금 전의 소동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에 질린 윤서연이 침대 밑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디 마치 괴물을 본 듯 비명을 삼켰다. 그녀의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지훈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 15년 전 그가 조금만 더 그녀를 믿었더라면, 그가 박태만의 교활함이 아닌 아내의 진심을 보려 했더라면, 그녀가 이 지옥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모든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안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박태만의 손길이 10년 전부터 이곳에 뻗어 있었다. 고 실장, 차 준비해. 청평 별장으로 간다. 지금 당장.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청평 별장은 강지훈의 개인적인 성역으로 유진건설의 공식 자산 목록에도 없는, 오직 고 실장과 극소수의 인원만이 아는 완벽한 요새였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발작적으로 떨고 있는 서연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안가를 빠져나가는 길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도 남지 않았다. 강지훈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방탄 세단의 뒷좌석에 서연을 태웠다. 고 실장은 별도의 차량으로 앞을, 다른 정예 요원들이 뒤를 따랐다.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서연의 가느다란 흐느낌과 지훈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백미러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1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총명하고 따뜻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상처 입고 부서진 영혼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 박태만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도록 그가 방치했다. 그의 손이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피가 날 정도였다. 청평 별장은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구조를 갖춘 곳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가장 안전한 침실에 눕혔다. 최 원장은 안가에서 끌려 나왔지만 지훈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자네는 박미영을 10년간 데리고 있었어. 자네 팀 전체를 재조사할 거야. 지금부터 이분은 내 전담 의료팀이 맡는다. 그의 전담 의료팀은 군감 출신의 외상 전문의들로 구성된 고 실장의 직속팀이었다. 그들은 지훈의 명령에 따라 즉시 서연의 상태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지훈은 서연이 잠든 혹은 기절한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결심을 굳힌 채 별장을 나섰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시 돌아온 유진건설 펜트하우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벽 4시 긴급 소집 명령에 한달음에 달려온 유진그룹의 핵심 수뇌부들이 그의 앞에 도열해 있었다. 김진수 비서실장, 고강혁 경호실장, 그룹 법무팀장인 최민혁 변호사, 그리고 대외협력 및 언론 전략을 총괄하는 한서진 상무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복수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4명의 임원을 압도했다. 이것은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전쟁 선포다. 그는 15년 전에 진실을 간략하게 공유했다. 윤서연의 희생, 박태만의 계략,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살인 미수 사건까지. 최민혁 변호사와 한서진 상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15년 전 사건을 단순한 치정극과 횡령으로만 알고 있었다. 박태만은 내 아내를 납치, 감금하고 정신을 파괴시켰으며 오늘 그녀를 살해하려 했다.
유진건설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다. 목표는 태만그룹의 해체가 아니다. 박태만이라는 존재의 완벽한 말살이다. 지훈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각자에게 임무를 하달했다. 최민혁 변호사, 안가에서 확보한 박미영 간호사, 지금 당장 신문 시작해. 12시간 안에 하이사, 그리고 박태만의 지시가 담긴 자백을 받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동시에 태만그룹이 지난 15년간 수주한 모든 공공 및 민간 입찰 내역을 재조사해. 비자금, 뇌물, 담합,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한서진 상무, 지훈의 시선이 언론 전략가에게 향했다. 자네는 지금부터 이 모든 자료를 받아 정리해. 하지만 숨쉬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외부에 노출시켜선 안 된다.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신호가 떨어지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방송국이 단 1분이라도 다른 뉴스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박태만의 추악한 실체를 한 번에 터뜨릴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한 상무가 마른 침을 삼켰다. 김진수 비서실장.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을 불렀다. 15년 전 그 자금, 박태만이 서현 씨를 통해 빼돌린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 지금쯤 수백, 수천억이 되어 있겠지. 그 돈이 흘러들어간 모든 페이퍼 컴퍼니, 해외 계좌 전부 찾아내. 그놈의 돈줄을 가장 먼저 끊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그림자처럼 서 있던 고 실장에게 향했다. 고 실장, 자네는 하 이사를 찾아 박미영이 자백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 죽이진 마. 하지만 박태만이 그를 입막음하려 할 거다. 그 순간을 포착해. 그리고 박태만 본인에게 24시간 밀착 감시 붙여. 그놈이 화장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전부 보고해. 절대 도망치게 두지 마. 임무가 하달되자 4명의 임원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유진그룹이라는 제국이 오직 한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회장의 사적인 복수극이자 그룹의 명운을 건 총력전이었다. 모두가 떠나고 지훈은 다시 홀로 남았다. 그는 청평 별장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15년간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이 거대한 빌딩이 아니라 그가 지키지 못했던 한 사람의 평온이었음을. 그의 죄책감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이제 가장 정교하고 무자비한 전략이 되었다. 박태만, 15년 동안 네가 누린 그 천국은 내가 서연이에게서 빼앗아온 시간이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북한강의 고요한 물결이 내려다 보이는 청평별장은 윤서연에게 15년 만에 첫 번째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곳에는 박미영 간호사와 같은 배신자가 없었다. 오직 강지훈의 그림자 부대인 고 실장의 정예 요원들과 군 출신의 냉철하지만 빈틈없는 외상 트라우마 전문 의료팀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구석에 웅크리지 않았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영양 공급과 심리 치료가 이어졌다. 그녀는 15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극도의 공포와 굶주림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앙상했던 뺨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 혈색이 돌았고 공허했던 눈동자에는 조금씩 생각이라는 것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의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기억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예리한 파편이 되어 그녀의 잠과 깨어있음의 경계를 무자비하게 찔러댔다. 따뜻한 수프의 온기에서 15년 전 지훈과 함께 먹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떠올렸고
의료진의 부드러운 손길에서 자신을 억압했던 정신병원의 거친 손길을 떠올리며 경기를 일으켰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깊은 약물 치료 수면에서 깨어난 그녀의 머릿속이 갑자기 섬광처럼 환해졌다. 그날의 기억, 박태만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던 그날. 그는 웃고 있었다. 와인잔을 흔들며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는 강지훈의 초창기 회계장부 사본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것 봐, 서연 씨. 당신 남편 생각보다 깨끗하지 못해. 이거 하나면 강지훈은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해. 박태만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강지훈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그녀가 절규했다. 박태만은 웃음을 터뜨렸다. 간단해. 당신이 배신자가 되는 거야. 내연남과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친 희대의 악녀. 당신이 그 오명을 뒤집어쓰고 강지훈 곁에서 사라진다면 난 이 서류를 영원히 묻어주지. 그녀는 거부했다. 하지만 박태만은 다음 카드를 꺼냈다. 그럼 플랜 B로 가지. 난 강지훈을 죽일 거야. 사고사로 위장하는 건 아주 쉽거든. 건설 현장 비계가 무너지거나 브레이크가 파열된 트럭이 덮치거나 당신은 남편이 죽는 걸 볼 텐가? 아니면 당신이 증오받고 그를 살릴 텐가?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살아남아 성공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박태만의 각본대로 움직였다. 은행에 가서 돈을 이체했고 그것이 박태만의 유령 회사로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약에 취해 호텔에서 사진을 찍혔으며 눈물로 배신의 편지를 썼다. 그녀는 그가 준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던 길 박태만의 부하들이 그녀를 납치했다. 그리고 그녀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이름 없는 정신병원, 끔찍한 약물, 반복되는 전기 충격. 그들은 그녀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 했다. 서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다이어리, 사설 창고, 그리고 강지훈. 자신을 구하기는커녕 지난 15년간 자신을 얼마나 증오했을까. 그녀는 자신을 돌보던 간호사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강지훈 회장. 만나게 해줘요. 제발. 같은 시각 유진건설 지하 10층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보안 신문실. 박미영 간호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그녀 앞에는 최민혁 변호사와 고 실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고문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박미영 씨, 당신이 태만그룹에서 지난 10년간 받은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던졌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하 이사에게 보고한 강 회장님의 건강 정보군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오늘 아침 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고 실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실패한 순간 당신은 버려진 거야. 지금쯤 하이사는 당신을 처리할 사람을 보내고 있겠지. 아니, 어쩌면 당신 가족에게로. 안 돼, 우리 아들은. 박미영이 절규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다. 선택하십시오. 이대로 박태만의 버린 말이 되어 살인 미수죄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거나 아니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불고 유진건설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당신 아들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박미영은 무너졌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이사,
하 이사가 시켰어요. 10년 전부터 박 회장의 지시라고. 윤서연 환자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심장마비로 위장하라고. 디곡신을 그녀의 자백은 고성능 카메라와 마이크로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강지우는 청평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다. 서연이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였다. 그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을 되찾았다. 그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그때 최민혁 변호사로부터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박미영의 자백 영상이었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재생했다. 박 회장의 지시라고, 심장마비로 위장하라고, 박태만이 직접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육성이 그의 고막을 후벼 팠다. 그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박태만을 법정에 세울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살인 교사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증거의 피해자는 15년의 지옥을 뚫고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별장 입구에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지호는 차에서 내렸다. 맑은 청평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은 덜어지지 않았다. 그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이제 그녀를 만나러 가야 했다. 15년간 그가 배신자라 불렀던, 그러나 사실은 그를 구원했던 유일한 사람을. 태만그룹 본사 40층의 대회의실은 지옥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태만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 뇌물장부, 비자금, 공공입찰 담합 의혹과 증권가를 중심으로 맹렬하게 퍼져나간 탓이었다. 박태만은 이사들을 긴급 소집했지만 자신만만했던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초조함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이건 명백한 음해 공작이야. 유진건설, 강지훈, 그 자식의 짓이 틀림없어. 박태만이 고함을 질렀지만 이사들의 불안한 시선은 꺼질 줄 모르는 주가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회장님, 일단 해명 자료라도.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박태만은 그의 말을 가로챘다. 무슨 해명을 해. 증거도 없는 낭설일 뿐이야. 지금 당장 유진건설을 허위 사실 유포로.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옥의 사자처럼 차가운 얼굴을 한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김진수 비서실장과 고강혁 실장, 그리고 유진그룹의 법무팀이 마치 군대처럼 도열해 있었다. 박태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지훈,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박태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장 이놈들 끌어내. 보안팀 뭐해. 하지만 그의 고함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 실장의 부하들이 이미 복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박태만의 광기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싸늘한 대리석 바닥 위를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박태만을 향해 멈춰 섰다. 증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했나? 박태만?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김 비서. 지훈이 짧게 명령하자 김 비서는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준비해 온 자료를 띄웠다. 첫 번째 화면은 태만그룹의 비밀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다. 15년간 축적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것이 자네가 15년간 낭설로 치부하며 쌓아 올린 탑이다. 이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건 조작이야. 이 개자식이 감히.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이고. 박태만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조작? 지훈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살짝 올라갔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화면이 바뀌었다. 15년 전 윤서연이 이체했다는 그 횡령금의 원본 은행 서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 박태만의 스위스 은행 유령 계좌 내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내 놈의 부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 15년 전 내 놈은 내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 돈을 훔쳤다. 지훈이 박태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박태만은 뒷걸음질 치려다 의자에 부딪혔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외쳤다. 믿지 마. 저건 다 과거 일이야. 저놈이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미쳐서 저러는 거라고. 박태만은 아직도 이 상황이 15년 전의 치정극의 연장선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강지훈이 그저 돈과 명예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래, 서연이 그 여자가 돈이 필요해서 나한테 붙었던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내 놈이 매력이 없어서 차인걸. 닥쳐. 지훈의 낮은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강지훈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과 혐오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킨 심연이었다. 내 놈이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려? 지훈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한 여자의 절박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이사가 시켰어요. 박 회장의 지시라고. 윤서연 환자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심장마비로 위장하라고. 박미영 간호사의 자백이었다. 박태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비자금 사건이 아니었다. 납치, 불법 감금, 그리고 살인교사였다. 회의실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누군데. 저런 년의 말을 믿어. 박태만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강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가 두 걸음도 떼기 전에 고 실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박태만은 고 실장의 흉벽을 미친 듯이 쳤지만 그는 강철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놈은 15년 전 내 아내의 인생을 훔쳤다. 지훈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 내 놈의 그 더럽고 뒤틀린 열등감 때문에. 너는 그녀를 납치하고 감금하고 약물로 정신을 파괴시켰지. 그리고 어제 내 놈은 그녀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아니야. 박태만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그가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고 실장의 부하들이 아니었다.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이었다. 한서진 상무가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박태만에게 터졌다. 박태만 씨,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윤서연 씨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박태만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박태만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다. 강지훈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15년간의 지독했던 악연이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았던 악마가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정의는 너무나도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집행되었다. 박태만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태만그룹 회장의 긴급 체포 장면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15년 전에 묻힐 뻔했던 진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었던 살인교사 혐의까지. 대중은 한때 성공한 기업가로 보였던 인물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다. 태만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청평별장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다. 강지훈은 이틀 만에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박태만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그가 훔쳐갔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승리감 대신 15년 묵은 죄를 한가득 들이마신 듯 무겁고 공허했다. 그는 정원으로 향했다. 10월의 늦가을 햇살이 북한강의 수면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환자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따뜻해 보이는 하얀색 스웨터와 편안한 바지를 입은 그녀는 강을 내려다보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리의 노숙자도 공포에 질린 환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15년 전에 그 빛나던 윤서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강을 홀로 건너온 생존자였다. 지훈의 발걸음 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5년 만에 모든 진실을 아는 두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마주하는 첫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 안에는 원망도, 분노도, 심지어 반가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어떤 말도 15년이라는 지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수천 명의 임원 앞에서 수만 명의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해 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어 하나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다. 뉴스로 봤어요. 박태만. 그 사람 잡혔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 지훈이 간신히 대답했다. 모든 게 끝났어. 끝났군요. 그녀는 그 말을 가만히 읊조렸다. 그리고 다시 강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벤치 옆에 섰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변명은 필요 없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 증거들, 그 편지, 그 사진, 그 모든 게 너무나 완벽했어. 하지만 난 당신을 믿었어야 했어. 증거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당신이라는 사람을 믿었어야 했어. 내 자존심이, 내 오만이, 내 눈을 가렸던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그런 지옥을 겪는 동안 난 당신을 증오하고 있었어. 내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어.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야.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조차 15년의 세월 앞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어떤 감정이 어렸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지훈 씨, 그녀가 불렀다. 난 당신이 증거를 믿었던 걸 원망하지 않아요. 그건 박태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누구라도 속았을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주는 걸까?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이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내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그 지옥 같은 정신병원에서 약물에 취해 내 이름조차 잊어가면서도 단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그녀의 눈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젠가 당신이 날 찾아줄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당신만은, 강지훈 당신만은 내가 그런 짓을 할 여자가 아니란 걸 알아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연아, 하지만 당신은 날 찾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당신은 내가 사라진 그날 이미 나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당신은 박태만의 거짓말을 믿는 것보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배신했다는 걸 믿는 쪽을 더 쉽게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슴 찢어지는 진실이었다. 진실은 박태만의 범죄가 아니었다. 진실은 15년의 세월 그 자체가 아니었다. 진실은 그가 사랑했던 남자의 믿음이 박태만의 조악한 계략 하나를 이겨내지 못할 만큼 약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졌지만 그는 그녀의 진심을 단 한순간도 믿어주지 않았다. 지훈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지난 15년간 그가 느꼈던 배신감은 사실 그녀가 느꼈을 절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지훈 씨,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다. 당신은 당신의 정의를 실현했어요. 그걸로 됐어요. 아니야, 서연아. 제발, 내가 다 보상할게.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이 회사, 내 모든 재산, 다 당신 거야. 제발. 그가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을 피했다. 보상?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난 15년 동안 당신 돈 때문에 버틴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살리려고 버텼던 거지. 그리고 난 이제 당신의 돈이나 성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용서도 원망도 아닌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난 떠날 거예요. 이곳이든 서울이든 당신이 있는 곳이 아닌 아주 먼 곳으로 15년 동안 난 박태만의 피해자, 강지훈의 배신한 아내로만 존재했어요. 이젠 나 자신을 찾고 싶어요. 윤서연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안 돼,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내가 다 할게. 옆에서, 멀리서라도. 지훈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에요. 지훈 씨. 당신의 벌은 감옥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을 스스로 버렸다는 걸 깨달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별장 건물로 걸어갔다. 지우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부, 명예, 그리고 복수까지. 하지만 그는 그의 영혼이었던 여자를 잃었다. 그것도 15년 전에 그 자신의 손으로. 며칠 뒤 윤서연은 그가 보낸 차를 거절하고 택시를 타고 호련히 떠났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별장 창문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태만 그룹은 해체되었고 박태만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강지훈의 유진건설은 업계 인류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강지훈의 눈은 더 이상 성공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15년 전 그가 알아보지 못했던 한 여자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한 대가로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이 15년 만에 그가 마주한 그의 심장을 영원히 조각나게 한 진실의 무게였다.